채소 과일에 대한 공격이 많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마케팅 측면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공포불안 마케팅처럼 좋은 건 또 없거든요. 제약회사도 이제는 인정하고 있다. 종합 비타민 부작용이 생겼고 단일 추출물로 해봤더니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D 고용량으로 했을 때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겼고, 특히나 오메가3 영양제가 관상동맥 질환자들에게 의사들은 처방하지 마라 라는 지침을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방세동과 부정맥 그리고 전립선암을 갖고 온다는 게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완전건강상담소 저자 조승원 약사입니다. 저는 현재 인천 송도에서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하며 상담을 통해 한약 조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완전 건강 관련해서 도서를 출판하셨는데 채소과일식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온 국민 그리고 전 세계 인구라면 채소과일식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요새 홈쇼핑만 틀어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일일 권장 섭취량이 500g이다 강조하면서 그걸 대체하는 효소 상품을 이렇게 팔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로는 채소과일식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발 우리 여러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채소과일을 하자. 이것만 해도 우리 몸은 달라진다. 이걸 지난 10년의 인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채소과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지금은 건강 정보가 넘쳐나서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콩은 렉틴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데요. 현미는 피트산 때문에 안 된다는데요. 리그닌 때문에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즉 소위 말하는 채소 과일에 대한 공격이 많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마케팅 측면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공포불안 마케팅처럼 좋은 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이 원래 인간의 주식이었다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이 없습니다. 제가 전문 단어나 이러한 것들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제일 쉽게 여러분 통풍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그래서 벌써부터 20, 30대 통풍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엄지발가락 아니면 무릎, 뭐 새끼, 손톱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통풍은 다른 말로 황제의 병이다. 예전에 고기를 많이 못 먹을 시절에 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주식이 고기라면 통풍, 요산 수치가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간에서 소화 흡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반대로 채소 과일에 이러이러한 성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정보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거니까 안심하시고 제발 가공식품 이전에 공복에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제보다 채소과일식을 추천하시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도 이제 약대를 나온 약사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한약을 전문한 한약사인데 저도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약만 전문으로 해서 한약국이라고 지칭하는데 몇 개가 안 됩니다. 네, 실제로 한약사가 뭐 3,000명이 이제 좀 넘었고, 반대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똑같이 파는 제 동기나 선후배도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본인의 자유죠. 그리고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절대 비난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약회사도 이제는 인정하고 있다. 종합 비타민 부작용이 생겼고 단일 추출물로 해봤더니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D 다 고용량으로 했을 때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겼고, 특히나 오메가3 영양제가 관상동맥 질환자들에게선 의사들은 처방하지 마라, 병원에서는 쓰지 마라 라는 지침을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방세동과 부정맥 그리고 전립선암을 갖고 온다는 게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주기가 어렵죠. 왜?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대신에 여러분이 이 트렌드를 잘 보시면 예전에 동물성 식품, 즉 생선으로 만든 오메가3 영양제에서 식물성, 뭐 초좋은 게 RTG, 오메가3 이렇게 식물성을 강조해요. 그리고 요새 대마 종자유 엄청나게 뭐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동물성 식품이든 식물성 식품이든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가공이 돼서 장기간 유통기한이 오래됐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과유불급,
하시면 안 된다는 걸 강조드리지만 영양제를 365일 1년 내내 드셨을 때는 반드시 불편한 게 생긴다. 그래서 소화불량과 변비가 있다면 10년 동안 먹은 유산균부터 끊어봐라. 그리고 내가 가슴 답답, 속쓰림, 뭐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두통, 피부 발진, 두드러기 이런 게 나면 먼저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진통소염제 드시지 말고 드시고 계신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영양제, 비타민 C, D부터 끊어봐라. 근데 이런 이야기 듣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미 나온 진실은 어쩔 수가 없어서 저 외에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어떠한 화학 추출물로 만든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도 자연에서 그대로 온 채소과일식 원물이 주는 효과를 따라잡을 수 없다. 왜냐면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파이토케미컬, 피토케미컬, 항산화 물질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수천 종이 한 번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기 때문이고 이건 절대 현재 제약 기술로는 따라잡을 수도 만들 수도 없다라는 게 현재의 사실입니다. 뇌세포 생성이나 몸속 독소 배출에 좋은 채소과일식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거의 지장이 없어요. 물론 극소수의 정말로 불쌍한 이런 환경에 취한 친구들은 채소과일 먹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빵이나 우유나 이렇게 사 먹고 사는데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이 뭐 치매 예방, 암 예방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등장하는 딱 단어가 이거죠. 항암, 항산화, 항염증. 그래서 비만은 만성염증이 결국에는 생겨서 우리 몸에 살로 되는 거다. 그게 오래 놔두면 이 림프 시스템에서 독소 배출을 못 해주고 꽉 잡고 있어서 림프 주머니에 독소가 1cm 이상 쌓였을 때 그때 CT나 MRI를 찍으면 그때 암으로 판단이 돼서 이제 그 수순대로 따라가는 거다. 방사선, 항암, 수술 이렇게 3대 요법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저는 제가 예방원에서 상담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3개월만 채소과일식을 하셔라. 그리고 나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결정해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뭘 먹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채소과일은요. 뭘 먹어도 항산화 성분이 다 있습니다. 항암 성분이 있어요.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글루타치온 뭐 이런 아르기닌부터 해서 이런 게 건강기능식품 영양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채소과일엔 뭐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포라판이나 비타민 U가 풍부한 양배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십자가 채소인 브로콜리 이런 것들에도 풍부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 있냐? 마트만 가도 있어요. 편의점만 가도 사과랑 바나나, 포도 이렇게 팝니다. 근데 훨씬 더 유혹이 많은 가공식품, 냉동식품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선택을 우리가 뭘 먼저 먹고 비중을 늘릴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 기존의 책들에서 7대3의 법칙, 채소과일을 뭘 먹을지 걱정하지 말고 비율만 채소과일과 통곡물 견과류를 평소 먹는 양의 7로 70%를 잡고 나머지 30%만 동물성 식품, 영양제, 기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약물까지 거기에 30%만 제한을 해도 우리 몸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소나 과일을 언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도 이제 유튜브 강연을 이제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3, 4년째 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돌고 있는 게 공복에 사과, 고구마, 바나나 먹지 말라는 이런 썸네일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아침 음식에서 들어가 보면 사과, 바나나를 얘기해요. 네, 그럼 사과는 뭐 구연산 때문에 속을 쓰리는 걸 유발한다. 바나나는 혈당을 올린다. 고구마 역시 탄닌 성분 때문에 속쓰림이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안 된다. 당연히 고구마는 이제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접했을 때 이런 반문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고 시작한 지가 이제 100년도 안 됐는데 그 이전에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먹어온 음식은 공복에 사과, 바나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구마처럼 구황작물, 옥수수, 감자 이러한 것들도 기후가 안 좋을 때 즉 가뭄이 들었을 때 인간을 생존하게 해준 정말 고마운 작물인데 그거를 먹어서 다 혈당이 오르고 당뇨병이 오고 고혈압이 왔다면 심장병이 왔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현재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사피엔스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화론적이든 아니면 종교적인 접근에 있어서 어떤 거에서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공복에 가장 먼저 먹어야 되는 게 채소 과일이다. 특히나 채소 과일 같이 드셔도 됩니다. 이거를 무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아니면 소화 효소에 따라서 먼저 과일 먼저 먹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 먹어야 된다. 아이 부대찌개부터 드시지 마세요. 부대찌개부터, 피자부터. 그러니까 햄버거는 다 맛있게 드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에 우리가 세뇌되고 있었다. 그래서 원래대로만 돌아가도 우리 몸은 좋아진다.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는 저는 2교대, 3교대 하신 분들은 하루 시작하실 때 그때만큼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만 해도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끼는 드시고 싶은 거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 한 끼만, 즉 하루 시작할 때만 공복에 채소 과일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좋다고 알려진 채소 과일 중에서 오히려 많이 먹을수록 독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채소 과일은요, 다르게 가공식품처럼 중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햄버거나 빵이나 이러한 것들, 피자는요, 맨 처음엔 내가 뭐 햄버거를 한두 개밖에 못 먹었어. 근데 계속 먹다 보면요, 양이 늘어요. 그리고 피자도 결국에는 한 판을 혼자 다 먹게 돼요. 근데 채소 과일은 적정량이 차면 그 이상은 못 먹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몸에 설계된 인체 생리학적 구조예요. 그게 당연히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렙틴 호르몬이다, 그렐린 호르몬이다, 여러 가지 호르몬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나 채소 과일을 주구장창 하나만 먹었다고 해서 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프루테리언, 즉 과일만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종교적이든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윤리적이든 아니면은 나는 이게 좋아서 라는 이유로 하나의 단일 과일이나 채소만 드시고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유행을 해서 전역으로 빠진 게 샐러리 주스예요. 그러면 정말 한 달이고 100일이고 샐러리만 갈아서 먹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셔서 전 세계 강연을 다니신 유명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공격을 채소 과일이 공격당한 이유라면 그럴 수가 없죠. 길어야 정말 6개월이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고 해가 되는 것들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현재 초가공식품들로 인해서 10년에 걸쳐서 이제 암으로 발현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몸은 뇌보다 소화 에너지가 가장 먼저 쓰입니다. 뇌가 뭐 에너지의 20%를 쓴다고 얘기하지만 그 뇌를 갖다가 먼저 조종하게 만드는 게 위예요. 우리 몸에 뭐가 들어왔을지 알아야 빨리 이거를 내뱉을지, 즉 독버섯을 많이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인류가. 과거 시절에는. 이거를 빨리 설사로 내보낼지 아니면은 소화하는데 간과 콩팥이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고 뇌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게 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 에너지만 우리가 회복 재생에다가 써도 우리 몸은 훨씬 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수명대로, 건강 수명대로, 조성노화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안 아프고 그리고 덜 아프고 병원 안 가고 늙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레몬즙이 유행인데요. 레몬즙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채소 과일을 제가 강연하고 다니면서 이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찬물 먹지 마라, 제발. 아메리카노 그중에 아주 드시지 마라. 그래서 음양탕이라는 지칭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수천 년 전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따뜻한 물과 찬물을 섞으면 그 대류 현상 때문에 음이온, 양이온이 되면서 몸에 이제 전기자극을 준다 뭐 이런 건데 저는 그냥 정수기 있으시면 찬물 먼저 따르고 따뜻한 물 따라서 미지근하게 드셔라. 물론 조금 따뜻하게 드셔서 몸을 데피는 좋죠. 그것만 해도 우리 몸 하루 시작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드시라고 강조했던 게 레몬수예요.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이제 물에 담가 놓는데 이것도 뭐 현대과학에서 85도에서 95도 사이에 하면은 여러 가지 항산 성분들이 다 술진되다 하지만 그냥 정수물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 놨다가 그거를 약 500ml를 하루 정도 드시는데 왜냐면 레몬이 정말 우리가 간편하게 비타민C뿐만 아니라 글루타치온부터 해서 많은 항산화 성분을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레몬 그냥 먹기 씨잖아요. 물론 채소 과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드시기도 하거든요. 껍질까지 드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어려우니까 물에 담가 놓은 걸 드셔라. 근데 이것도 내가 스퀴즈 짜가지고 하니까 어려우면 착즙해서 물에 타 드셔라.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더니 지금 레몬 착즙 열풍이 분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일반 식품으로 제약회사가 앞다퉈서 다 해서 온라인이든 홈쇼핑이든 많이 나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착즙에 대한 공격, 레몬에 대한 공격이 사라졌습니다. 비타민C 영양제를 팔기 위해서 레몬에 대한 공격이
의도적으로 엄청나게 불었었어요. 역류성 식도염 갖고 온다. 인간의 몸을 산성화시킨다.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비타민C 영양제 판매로 넘어간 거죠.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걸 먹어봐.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제약회사가 레몬 착즙 제품을 내니까 레몬에 대한 공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 정말 복잡해. 그러면 나 뭐 먹어야 돼? 커피 대신 뭐 먹어야 돼? 하신다면 레몬수부터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단 2주만 하셔도 변비가 있으신 분들 해결됩니다. 변비가 해결되니까 당연히 독소 배출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피부 발진, 두드러기, 그리고 여드름 있으신 분들 없어지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글루타치온 항산화 성분 풍부하다고 미백 효과까지 생겨요. 안 먹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레몬수는 아마도 당분간은 크게 공격을 안 받고 앞으로도 계속 유행처럼 가겠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수십 년 동안 실천을 많이 해온 그러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대신에 뭐예요? 큰돈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몬수를 선택할 때 뭐 착즙 제품을 선택하셔도 된다. 이게 아니면 유기농인 제품, 그리고 가장 제가 강조드리는 게 가공할 수 있죠. 채소 과일을 이렇게 레몬을 착즙으로 해서 멸균, 살균해서 유통기한을 넓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방부제나 화학 첨가제가 안 들어간 제품을 고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유통기한 좀 늘리려고 뭐 토코페롤이나 이러한 다양한 성분들을 넣은 제품은 피하시고, 유기농, 채소 과일은요 선진국일수록 더 유기농 제품, 농수산물이 엄격해요. 그래서 이게 수입인데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훨씬 더 비용으로 따져도 효율적이고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하도 채소 과일을 안 드시니까 살아있는 원물을 많이 강조를 드린 거지만, 껍질에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린 거지만, 멸균, 살균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항산화 성분은 살아있다. 다 죽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요걸 자꾸 공격하는 카테고리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드시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는 다 죽어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산균이죠. 유산균은 이게 살아서 우리 장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든지 그 효과가 입증된 유산균은 없어요. 이 효과가 입증됐다는 건 메타 논문 분석에 의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효과가 인정되면 약이 돼야 되고, 약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을 거쳐야 되고, 그 임상에서도요 20%만 효과가 있으면 오케이 해줍니다. 왜?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약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레몬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당뇨에 걸리는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지금 전 국민을 공포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암침에 이어서 당뇨예요. 그러니까 이 혈당 스파이크란 이름으로 혈당 장사가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2030 세대들이 이 당뇨가 많이 걸리냐는 이유로 심지어 과거보다 과일을 많이 먹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준 시나리오대로 하는 건지 본인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네? 요새 젊은 세대들 과일 많이 안 먹습니다. 제사상에나 차례상에서나 보는 게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30 세대들이 당뇨가 많이 걸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설탕 때문입니다. 즉 액상 과당. 과일에 있는 과당이 아니고 옥수수로 만든 과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말했던 제로 마케팅, 제로 슈가, 뭐 제로 칼로리 말하는 그걸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온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일의 과당은 인슐린의 작용을 안 받고 바로 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지방간을 갖고 온다, 이런 또 뇌피셜을 주장하는데, 그게 진짜라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과일 먹지 말라고 해야죠. 얼마나 거기도 날고 긴다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많아서 채소 과일을 하루에 최소 400, 500g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메이오 클리닉, MD 앤더슨, 존스 홉킨스, 벤나일 병원, 세계적인 유수의 정말 자연치유부터 해서 암 전문 병원들은 환자들, 암 환자를 뭐 통틀어서 말기, 정말 그런 모든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아침마다 사과 주스, 당근 주스, 그리고 착즙 주스를 줍니다. 갈아서 주는 스무디 형태도 주고요. 그래서 제발 과일 때문에 당뇨가 온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즉 빵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빵, 설탕, 효소, 그 이스트 듬뿍 들어가 있고 글루텐 많이 있고, 그 다음 고기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 정보로 인해서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온다는 것까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 혈당 스파이크를 무섭게 만드니까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췌장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고기를 많이 먹고 그냥 고기 먹는 것도 아니에요. 가공육, 스팸, 베이컨, 소세지, 전쟁 때 먹었던 게 지금까지 유행이 돼서, 즉 선진국일수록 이제는 스팸이나 캔에 든 통조림에 든 가공육은 잘 안 먹습니다. 정크푸드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쓰레기 음식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지금도 명절 때 이 선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유통기한 기니까 계속 2030 세대들이 자취하면서 혼자 살다 보니 스팸 구워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나마 김치 같이 먹으면 나아요. 김치도 안 먹어요. 그럼 스팸에다가 뭘 또 찍어 먹냐? 케찹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설탕, 액상과당 아주 듬뿍 든 케찹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2030, 그럼 2030이 갑자기 됐을까요? 아니에요. 유아기, 청소년기 때부터 이 초가공식품들을 많이 먹으면서부터 그게 쌓여서 결국 20대, 30대에 진단을 받기 시작한 거지 갑자기 오는 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이 당뇨에 이미 진단 받으셨거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과일을 멀리할수록 당뇨는 더 심해진다. 공복혈당 100 수치와 공복 식후혈당 150, 그 안에서 갇혀 살면 절대 당뇨는 완치할 수 없다. 그 수순은 어디로 가냐? 고혈압약,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뇨약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럼 2030 세대들, 특히 여성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진단까지 같이 와요. 그러면 평생 먹어야 되는 약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합병증으로 가는 거고, 그 안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암 진단 받으면 더더욱 병원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채소과일식의 강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혈당 보조제나 소화 효소를 먹으면 혈당 방지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 약이 있고 그런 제품이 있으면 암 환자, 당뇨 환자들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어디가 제일 먼저 망할까요? 제약회사가 제일 먼저 망해요. 병원이 망합니다. 지금도 가장 높은 그 수익 구성원은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그 다음이 당뇨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아파야 돼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제약회사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본주의 원리대에 의해서 그거는 기업의 가장 첫 번째 이윤 추구, 그리고 주주의 가장 극대화시킨 이익을, 그걸 보호하는 게 기업의 첫 번째 목표지, 인류의 건강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제약회사와 병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 당뇨라는 것은 결국에는 두차 강조드리지만 수치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왜? 그 가공된 음식들, 혈당 케어라고 해서 시리즈로 나오고, 그리고 인공감미료인 아스판타, 아세스팔칼륨이나 이러한 것들이, 특히 스테비아나 에리스톨, 이런 것들이 혈당을 올리진 않아요. 근데 지금 10여 년간의 연구 끝에 결국엔 아스판탄,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오고 더 극심한 가장 큰 게 뭐다? 식욕 조절 중추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중독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된 초초초 가공식품들에 있는 복합적인 인공감미료들이 설탕보다 더 중독성을 갖고 와서, 왜? 싸거든요. 그리고 200배, 300배, 600배 단맛을 내기 때문에 계속 찾거든요. 그럼 파는 입장에서는 돈도 덜 들고 판매는 많이 하고, 그러한 것들은 내버려 둔 채 철저하게 과일로 인한 혈당 상승이 되기 때문에 혈당이 안 움직이는 가공식품을 먹어야 안전합니다 라고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인슐린 대표적으로 주사를 맞고 혈당약을 먹고 3, 40년의 끝이 뭐냐? 시력이 멀고 손발을 잘라내고. 왜? 그 합병증으로. 수치는 정상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몸이 망가져서, 간하고 콩팥이 기능이 망가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죽냐? 심장, 심부전, 아니면 콩팥, 심부전, 혈액투석을 한다든지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사인은 당뇨가 아니에요. 폐렴이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왜? 항생제 투여를 계속하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폐가 약해져서 결국에는 기관지가 약해서 사인은 폐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 동안 수치는 안정적이었지만 그 당뇨약의 합병증으로, 왜? 약을 다 같이 먹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지난 3, 40년 동안 연구 결과가 암은 항암, 방사선, 수술로는 완치가 안 된다. 자연치유요법을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통합의학이 나타났고,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전인의학,
몸과 마음까지 전체를 다 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담배부터 발암물질 붙이기 시작했던 거고, 지금은 초가공식품이 발암물질이 있다라는 걸 정보를 주지만 99.9%는 반대로 동물성 식품, 즉 고기 먹어야 돼, 계란 먹어야 돼, 더 나가서 단백질 분말, MVP, 그리고 지금 뭐예요? 계란 껍질에 있는 난각막 분해효소라는 NMN-MEA라는 것까지 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먹어서 좋아지면 아픈 사람 없죠. 이미 다 유행했던 겁니다, 외국에서. 그냥 그거를 우리나라가 계속 마케팅 해가지고요, 계속 돌려서 파는 거예요. 유산균부터 해서 글루타치온, 오메가3, 마그네슘. 지금 칼슘, 마그네슘 근데 처방하지 말라고 나왔거든요, 영양제로, 병원에서. 왜? 부작용이 너무 밝혀졌고. 비타민 D도 메가도스 하지 마라, 고용량 쓰지 마라. 비타민C 메가도스 일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화학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요, 반드시 3개월 하시면 6개월은 최소 씌워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각 콩팥은 싫어하고 병듭니다. 그게 진짜 효과가 있었으면 병원에서 임상을 해서 암 환자들한테 쓰겠죠. 근데 이미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밝혀져서 임상실험도 못 들어가요. 이미 그 전 단계에서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밝혀져서. 그래서 가공식품이 안전한 게 아니다. 당뇨의 그 가공식품보다는, 왜? 췌장이, 그리고 우리 소화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혈당을 혈압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이 혈당 피크가 문제가 되는 거지, 오르락내리락 해서 완만하게 해서 300에서 400까지 운동할 때 올라가거든요. 그럼 운동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조절 능력이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저는 이제 일컫고 전파를 드리는데, 그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제한하고 공복에 채소과일식을 드시기 시작하면 100에서 150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처음에 가공식품에 길들여지신 분들은 200 넘을 수 있죠. 그렇다고 화들짝 놀래서 중단해버리고 죽은 음식만 드시면 그 다음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연구 결과가. 안 알려줄 뿐이지. 저 역시 지난 10년의 임상 경험, 그리고 제가 유튜브 제 영상들 조금만 댓글 보셔도 감사하다는 댓글이 너무나 많아요. 믿고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꿈쩍도 안 움직이던 당화혈색소 수치가 3개월 만에 내려가더라.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건강기능식품 먹어도 안 되고 좋다는 거 자차다 먹어도 안 되는데 알려준 원리대로만 했더니 결국에는 이게 내려가더라. 신기하다. 결국에는 당뇨약도 끊고 혈압약도 끊고 신이로이드까지 끊을 수 있게 됐다. 그럼 감사 댓글을 제가 어떻게 알바 쓰겠습니까? 그래서 안 해보시면 이거는 평생 끌려다닌다.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혈당 수치 올라가는데, 뇌졸중 오는데 혈압약 끊으면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몰라요? 이러한 거에 대한 책임은 결국에는 여러분 본인이 지는 거지, 절대 병원이 져주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들이 공복 혈당을 낮추기 위해 식전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이나 음료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인 채소과일식에서는 레시피를 특별히 안 드렸어요. 채소과일은 여러분이 나에게 맞는 거를 찾아서 드시면 그게 효과가 제일 크다. 특별한 걸 찾지 마라. 여담이지만 제 그 채소과일식 책이 1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정말로 효험을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레시피를 드린 게 까주스예요. 일명 CCA 주스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걸 명칭을 했고 전파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캐롯, 캐비지, 양배추, 애플의 앞글자를 따서 까먹지 마라. 그래서 까주스. 지금 뭐 CCA 주스 치면요, 엄청나게 팝니다. 엄청나게 팔아요. 이미 사과, 양배추, 당근 조합은요, 알려져 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마 ABC 주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가 들어간 거죠, 양배추 대신. 그런데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착즙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갔어요. 간 수치 올린다, 지방간 갖고 온다, 그리고 혈당 상승시킨다.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가서 거의 정말로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이 스무디나 착즙을 새벽 배송하는 대기업 있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있고, 정말로 그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율이 확 늘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이 CCA 주스나 그리고 뭐 샐러리 주스나 착즙에 대해서 효험을 느끼니까, 이미 암 환자들에서는 가장 첫 번째 하시는 게 이 착즙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건 알겠어요, 채소과일. 근데 사과, 당근, 양배추. 사과는 공복에 먹으면 제가 좋다고 계속 강조드리죠. 특히나 이 껍질에 영양소가 많아요. 현대과학에서 밝혀진 게 다른 많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도 있지만 팩틴이라는 성분이 또 밝혀져서 변비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그리고 이 당근은 베타카로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파카로틴도 있어요. 그리고 루테인, 지아단틴, 안토시아닌, 즉 눈을 좋게 만들어요. 비타민 A거든요. 이 비타민 A가 전구체가 돼서 간에 가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당근을 꼭 올리브 오일에 데쳐서 볶아서 드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드시면 좋겠으나 그냥 드셔봐라. 그리고 마지막 양배추는 캐비지. 지금도 일본 가시면 카베진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사갖고 오시거든요. 일본식 발음입니다. 캐비지. 비타민유, 설포라판, 뭐 인돌삼 카비놀. 이게 현대과학에서 밝혀진 걸로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 역류성 식도염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나신 분들 양배추 드셔서 좋아지시는 분 많아요. 근데 단일로 챙겨 먹기 어렵습니다. 사과 우적우적 씹어 먹다 피났다고 하신 분도 많고요. 당근은 딱딱해서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이거 언제 썰어서 뭐 갈아 먹어? 양배추 맵고 아려요. 속 쓰려요. 그래서 비율을 맞춰서 CCA 주스로 갈아서 드셔보시던지 착즙을 해서 드셔보시던지 때로는 원물로도 드셔보시고. 근데 우리도 좀 채소 과일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먹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는 농축해서 뭐 추출해서 효과를 막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주스를 죽자 살자 반대하는 이유는요, 돈이 안 들고 몸이 좋아져서 그래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만 CCA 주스를 스무디 형태나 2대 1대 2의 비율로, 저는 사과를 2 그리고 양배추 1, 당근을 2, 즉 뭐 200g, 100g, 200g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 드리는데, 처음 시작하신 분은 양배추 양을 조금은 작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200ml에서 300ml 아니면 여유 있게 500ml만 하루 시작을 해도 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CCA 주스, 까주스 열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안 합니다. 상표 등록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 완전 배추를 보셔도 되고, 동영상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쇼츠에 레시피 영상들이. 그러니까 제발 혈당, 당뇨는 과일을 멀리하면 안 된다. 그 대신에 레시피인 CCA 주스만 기억하셔서 까주스만 해봐라. 요거 했을 때 뭐 24시간 혈당 측정기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네, 200 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혈당 조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최소 2주만 해보셔라. 그리고 더 이게 믿음이 생기고 하면 3개월, 100일을 목표로 해보셔라. 그래서 제가 예방원 카페도 운영하는 거거든요. 정말 지난 2, 3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매일 본인들이 먹는 사진을 올려주고 까주스 먹는 실천 사진을 올려주면서 이게 정말 좋아질까 했는데 좋아지더라는 거야. 암 환자들도 더 이상 완치 판정을 받고 그런 글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조작할 수가 없는 거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하지만 어느 이익단체 입장에선 돈이 전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만들어 드시기 어렵다? 시중에 파는 거 사서 드셔도 됩니다. 대신에 뭐 그때도 무첨가, 즉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간 유기농 제품을 저는 고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다이어트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다이어트를 했고, 현재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시작이 그 다이어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20대 때 첫 직장이 은행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야근도 많이 하고 커피도 많이 먹고 술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어요. 키 177에 보통 60에서 62kg 나갔는데 점점 살이 찌더니 80kg까지 쪘어요. 그래서 은행에 다니까 돈 욕심이 나서 했던 사업이 커피 사업이었고, 커피 사업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두통 오고 비염 오고 아토피 오고 그리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가장 큰 게 이제 불면 때문에 이제 정말 죽을 맛이었죠. 그런데 어딜 다녀도 건강검진하고 뭐 각종 검사 다 하고 뇌파 검사까지 해봤는데도 살부터 빼라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는다. 현재 수치상으로는. 항상 혀 밑에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먹게끔 갖고 다녀라. 약을 정말 오래 먹었어요. 그 결과 또 섬유근통을 얻었고, 이 섬유근통 원인이 결국에는 콜레스테롤 약 처방 때문이라는 것도 나중에 약대 가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자연치유, 즉 음식으로 해야 되는 공부를 이제 접하게 된 거죠. 세계 석학들의 책을 보면서. 그때 제가 이제 채소과일식으로 바꾸면서부터 약 한 18kg, 15kg를 이제 감량해서 현재는 이제 65kg.
그 아래로 인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우리 여성분, 남성분들 얼마나 이게 강박과 집착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지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강연 영상에서 더 제 진정성을 담아서 여러분과 이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와 과일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정말 좋다는 거 다 쫓아다녀서 해 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유행하고 있는 가끔씩 나오는 요주, 돼지 감자 그죠? 정말 맛없어요. 정말 맛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딱 저는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과, 바나나, 고구마. 이거 뭐지? 공복에 먹지 말라는 음식이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만 공복에 드셔도요. 살 저절로 한 달에 5kg 빠집니다. 근데 이걸 못 먹게 하고 자꾸 다른 만들어 온 하루 시작을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커피, 그리고 빵, 우유 이런 걸로 시작하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운동 이전에 먹는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CC 주스, 사과, 당근, 양배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먹는 그 주스로 시작을 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살도 빠지고요. 이 살이 빠지는 원리는 우리 몸에 막혀있던 림프 시스템들이 독소 배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방들, 특히 만성염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고비나 싹센다나 이 GLP-1이라는 또 다른 뭐 전문 용어들을 들여서 살을 빼게 하는 원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요가 와요. 우리 일론 머스크 그렇게 살 뺐다고 자랑하더니 다시 배 나오고 거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주사를 계속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점점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다 느끼거든요. 그러면 세계 돈 있는 사람들이 안 하는 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또 따라가죠. 그래서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양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제품이나 다이어트 유산균 정말 지금 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효과를 다 볼까요, 여러분? 아니요. 저는 정말 그 한약국 특성상 별의별 분들이 다 오시거든요. 전국의 유명한 대학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다 다녀보고 안 돼서 저한테 오셔요. 그럼 말기암 환자도 많고 그리고 다이어트도 다 했는데 안 돼서 변비가 해결 안 돼서 오신 분도 많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먼저 한약을 처방하냐? 아니에요. CC 주스부터 해보십시오. 제 책 읽고 제 영상 보고 실천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한약을 드셔야지 안 하신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바로 한약 안 드립니다. 그 정도로 효과는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원물로 먹고 싶다 그러면은 다이어트 개념보다는 내 주식을 한번 배고프면 사과, 바나나, 고구마 이렇게 먹어보자.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만 먹고 살아요? 힘들죠. 그래서 7대3 한 달 기준으로 하면 하루 시작은 CC 주스를 하든 레몬수를 드시든 시작을 하시고 하루 두 끼만 즉 60kg 잡으면 6, 7에 42 약 40번은 채소 과일식을 먹고 20번은 동물성 식품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면 그리고 치킨, 돈가스, 뭐 스팸, 부대찌개 저도 오늘 신사임당 촬영 와서 좀 일찍 와가지고 보통은 점심을 잘 안 먹고 촬영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뭐 30년 전통의 엄청난 그 국밥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뼈해장국이야. 제가 뼈해장국 안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도 부슬부슬 비 오니까 으스스하고 그 맛이 생각나잖아요. 그 매운 알칼 오늘 먹었단 말이에요. 드셔도 돼요. 20번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비율이 매일 뼈해장국 먹고 삼시세끼 제육덮밥 먹고 갈비탕 먹고 스팸 구워 먹고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이게 야식까지 돌아가고 그러니까 백날 운동해도 다시 살이 찌죠. 살이 안 빠지죠. 그래서 이 비율만 여러분이 7대3 40번 20번만 한번 한 달 동안 체크해 보세요. 이것만 하셔도요 살이 자연스럽게 5kg 빠진 다음에 요요가 안 옵니다. 그런데 너무 뭐 과일 다이어트 특정한 뭐 채소 다이어트 하면 끝나고 나서 폭식을 해요. 간헐적 단식이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16대8 20대4를 하고 이걸 지속하기란 어려워요. 저도 지금 10년 정도 돼서 보통 16대8이 저는 이게 일상화돼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8시부터 낮 12시까지 안 먹으면 16시간 공복인데 그 사이에 물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배고프면 그때 뭘 먹어라? 사과나 바나나나 고구마만 드셔라. 가공식품을 먹으니까 그게 다시 말짱 꽝 되는 거다. 이게 이제 3대 주기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현대 과학에서 인제 호르몬 주기로 밝혀진 게 12시 낮 12 시에서 저녁 8 시가 섭취 주기다. 인간이 원래 먹어야 되는 시간이고 저녁 8 시부터 새벽 4 시까지가 동화 주기. 먹은 음식들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시간이고 이제 중요한 새벽 4 시부터 낮 12 시까지예요. 이때가 우리가 아침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의 에너지원을 위해서 아니면 뭐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속쓰림 방지를 위해서 안 죽어요, 여러분. 이때가 가장 중요한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주기예요. 그래서 실은 뭐 사람마다 다 주기가 다르니깐요. 하루 시작을 하면서 루틴이 배변 활동을 오전에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새벽부터 해서 아침에 새벽을 일어났을 때 1-2 시간 내에 그렇게 장이 세팅이 됐을 때 이게 몸이 어느 정도 면역력이 채워졌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이걸 딱 시간을 8 시간씩 나눠서 하지 말고 간헐적 단식 20대 뭐 4 이렇게 강박 갖지 말고 배고프면 뭘 드셔라? 가공하지 않은 채소 과일은 드셔도 된다. 스무디 형태든 착즙 형태든 효율적으로 드셔서 에너지원을 채우면서 독소 배출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해나가는 일상이 돼서 전혀 스트레스 없이 어느 날은 오늘 저처럼 뼈해장국 땡기면 먹고 제육덮밥 먹고 싶은 날 또 먹고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내 적정 체중을 유지해 나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 없이 식단으로만 살 빼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건강 정보는요 딱 2 가지예요. 운동 아니면은 몸에 좋다는 거. 특정 몸에 좋다는 거. 뭐 정말 어려운 용어들 계속 나옵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대마종자유부터 해서 올리브유 이렇게 식물성 기름이 강조되는 건 전 좋은 거라고 봅니다만 너무 그런 쪽으로만 드셔도 분명히 몸의 균형은 깨진다. 그래서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이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중에서도 재테크 그리고 자기관리, 포트폴리오 그중에 있어서 운동을 많이 잡으시는데요. 저는 다이어트 상담하든 아니면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든 먼저 운동은 제한하십시오. 합니다. 왜? 지금 힘이 없어 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근육 만들어야 된다고 PT하고 그러니까 또 먹죠. 동물성 단백질 먹죠. 왜? 단백질 쉐이크 보충제 MVP 이거 먹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단백질 프로틴에 간과 콩팥을 갖고 온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 기사들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2030들이 특히 콩팥이 망가져서 병원에 오는 이유가 단백질 보충제라는 것들이 인제 임상 연구 논문들이 너무나 많이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헬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 우리가 이 마케팅에 속았구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온 용어가 비건 헬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비건 헬스 쳐 보시면요. 우리나라도 인제 채식을 하시면서 즉 닭가슴살 공식 삶은 계란 안 먹고 두부, 콩, 채소 과일로 단백질을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근육까지 만드는 걸 비건 헬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동물성 식품 안 먹으면 다들 문제가 생겨야 되고 아파야 되는데 채식주의자, 비건이 여러분한테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비율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운동은 가장 먼저 좀 멈춰야 된다. 먹는 것부터 바꿔야 된다. 먹는 것부터. 그리고 나서 내 몸의 균형이 회복되고 나면 저는 그다음에 맨발 걷기를 추천드려요. 하루에 꼭 뭐 5,000보 8,000보 그것도 마케팅의 산물이기 때문에 1 시간 해야 돼. 뭐 1 시간 반 해야 돼. 걷는 걸로는 안 돼. 뛰어야 돼. 유산소 해야 돼. 아우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암세포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시는데 운동 정말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정말 뭐 뛰는 것도 싫고 이 역기 드는 건 더더욱 싫고 그러면 걸으세요. 걷는데 뭘 해라? 맨발로 걸어라. 신발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발이 상당히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집약돼 있다. 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발을 자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에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과학적으로도 현재 음이온, 양이온 이러한 것들에 즉 어썸 이거를 갖다가 대류 현상 이러한 여러 가지로 뭐 자기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연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몸이 활성산소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지금 강조를 듣잖아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암 환자들이 많이 하는 게 맨발 걷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황토길 조성도 많이 됐기 때문에 요것도 '난 어렵다. 집 밖에 나가기 어렵다.' 그럼 저는 황토 흙 고런 거 요새 황토로 돼 있는 이 볼로 된 것도 팔거든요. 그러니까 돈 번 사람들은 기말해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사업은 안 하지만 그런 것도 할 때 인제 순수하게 황토 흙으로 된 거 좀 돈 더 주시고 그런 거 사서 이렇게 밟아 보세요. 설거지할 때도 밟아 보고 아니면 TV 볼 때도 밟아 보고 그렇게 했을 때 먹는 거 바꿔 보고 그래도 내가 쪼끔 몸이 아직은 뭐했다. 그다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전 맨발 걷기 하루에 뭐 30분 정도. 그러면요. 비타민 D 따로 챙겨 드실 필요 없고 골다공증 그러한 것들 다 아파요. 그 수치에 그 기준치에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이. 왜? 다 서양인 기준이군요. 그 기준치 설정 자체가 이미 데이터 값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햇볕은 안 쐬고 왜? 자외선 때문에. 진짜 비타민 D를 먹고 주사를 맞고 골다공증 주사 맞고 선크림 바를 그 정보들을 좀 제한하시고 먹는 거 바꾼 다음에 햇볕 좀 하루에 30분은 좀 쐬셔라. 그렇게만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근육은 충분히 120 세까지 쓰고도 남는 근육은 생기니까 너무 뭐 바프 찍을 거 아니시면 근육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커피. 하루 한 잔도 안 될까요? 제가 초반에 욕 많이 먹으니까 커피, 우유, 계란 먹지 마라. 이 3종 세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픈 이유로 이거를 가장 먼저 꼽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는 없어요, 실은. 커피 정말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술, 담배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한평생 라면만 드시고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살다가 가신 분들 많아요. 네. 그분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리고 약물도 따로 안 드시고 다른 음식까지는 안 드시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드시는 분은 라면만 먹었지 여기에 내가 부대찌개도 먹고 햄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과잉으로 안 드셨다. 그분들은 또 다 살은 많이 안 찌셨다. 이런 게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그만큼 우리 몸은 위대합니다. 자연 치유력은 위대해요. 그런데 그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림프 시스템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는 발암 물질이라는 건 다 알려주고 이제는 네 선택이야 하잖아요. 근데 커피는 아직 그렇게까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원까지 갔습니다. 커피에 발암 물질을 표기해라. 프랜차이즈부터 해서 뭐 모든 커피에. 그런데 이 엄청난 로비에 의해서 막혔죠. 왜 못했냐면 커피는 원두를 로스팅한 거기 때문에 그 기준점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있어 보이잖아요, 로스팅이라고 하면. 볶았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태운 겁니다, 여러분. 태운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그 했던 사업이 이 커피 사업이었고 제가 직접 로스팅을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200kg, 300kg를 대용으로 볶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로스팅부터 해 가지고 그거를 직접 맛을 찾아내고 에스프레소 만들고 그 과정을 하고 납품까지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커피의 부작용에 대해선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카페인, 약물입니다. 마약과 똑같은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독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뭐 하루에 카페인 300에서 400g 까지는 괜찮다. 이 데드라인이 정해져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하루 한 잔은 괜찮아. 그것도 오전에 먹어. 이런 식으로 자꾸 기사가 나오고 간암 환자들한테 좋다는데 폴리페놀 성분 뭐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런 효과가 있다던데 이런 기사들이 막 와요. 근데 종종종 인제는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커피가 크레마라는 것이 그 거품이 이상지지혈증 즉 고지혈증을 갖고 온다는 게 확인이 돼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 그다음 날 다시 싹 내려가고 커피의 좋은 점들이 막 덮습니다. 왜? 커피 회사는 홍보를 해야 되니깐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 있는 기사들은 빨리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페인은 둘째 치더라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커피는 콩을 태운 거다. 그래서 고기도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게 태워 먹으니까 벤조피렌부터 해서 그 숯불 향기도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태웁니다. 230도까지도 태워요. 그럼 그 태울수록 맛이 좋고 오래가요. 강한 맛이니까. 왜?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점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점도 지금도 2025년도 제가 알기로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로스팅을 안 하고 수입해 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량이 가장 높은데 인구 대비 1 위예요. 미국, 중국 다음 3 위지만 인구수로 하면 1 위입니다. 커피가 그렇게 몸에 좋다면 하루 한 잔씩 먹는 게 좋았다면
다들 지난 10년 동안 사망률이, 발병률이, 질병률이 다 떨어졌어야 되는데 다 올라갔어요. 커피 소비량은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 커피는 복합적인 발암물질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 발암물질들이 안 나오게 권고를 했습니다. 몇 ppm 이상. 근데 그게 지켜질 수가 없죠. 할 때마다 다 다른데, 환경이. 생각해 보세요. 태워. 근데 그 태우기 전에 원두, 콩이, 곰팡이 독소가 많아요. 곰팡이 독소가. 그래서 이걸 또 수입을 해야 되니까 방부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농약 뭐 잔류 검사부터 해서 스페셜티 커피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드립커피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두를 갖다가 로스팅 한 거를 갖다가 갈죠. 그럼 갈기 전에 산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 기름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식물성 기름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갈아서 에스프레소로 압축할 때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는 게 확인됐어요. 이거를 이제 에이지스, 당독소라고 하는데, 이게 담배와 버금간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치매를 갖고 온다. 달리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수천 가지, 밝혀지지 않은 수만 가지 화학 변성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특히 카페인이라는 성분과 함께 결합해가지고 갖고 온다. 그래서 담배 피시고 술 드시는 분들이 커피를 못 끊으신 이유가 그겁니다. 서로 화학적인 물질들이 서로 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카페인의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각성 효과를 위해서 이걸 매일 하루 한 잔을 꼭 필요하다. 두통이 더 심해질 때 더 이제 용량을 늘리는데, 한 잔 기준이 벤티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벤티 기준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돈 주고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다. 특히 우리 20대 2030 여성분들, 갑상선 기능 관련된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커피부터 끊으십시오. 갑상선 암 절제술 하신 분들, 신지로이드 평생 먹을지 말지 그 고민은 안 하시고 커피를 끊을지 말지부터 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는 그만큼 우리 몸에 많은 악영향을 갖고 온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없이 드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5만 가지 검사 다 받으면서 아프면서 몸에 좋다는 약 챙겨 먹고 한약 먹고 건강기능식품 먹고 그렇게 돈 쓰시면서 커피는 안 끊으신단 말이에요. 커피 끊을 생각조차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자기 욕심이죠. 그래서 좀 끊었다가 몸 좋아지면 그때는 다시 드실 수 있다. 근데 나는 뭐 불면증도 안 오고 괜찮은데 개운해. 하루에 뭐 3잔 4잔 먹어도 10잔까지 먹어도 나는 좋은데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30, 40 때 그 싸웠다가 균형이 확 무너졌을 때 50, 60 때 암 진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냐?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그때라도 커피 끊고 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회복하니까 뭐 간하고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 안 된다? 아닙니다. 간도 예전에는 재생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간 이식 수술하고 있잖아요.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구체 여과율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반드시 회복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커피는 이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장기를 쥐어짜가지고 코르티솔 호르몬을 막 쥐어짜서 우리가 각성 효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간은 좋게 하면 뭐합니까? 콩팥 기능이 약화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모순적인 정보만 주는 거예요. 커피에 대한 그 좋은 점은. 커피 좋은 점은 그냥 인생의 낙. 그 한 잔이 주는 여유. 근데 직장인들 제발 그 2, 30분 줄 서가지고 커피 사는 여유. 저는 그거 꼭 즐길 필요 있나. 그 시간에 차라리 햇볕 쐬면서 한 바퀴 회사 근처 돌아라. 걸어라. 그 시간 동안. 그게 훨씬 더 돈도 재테크 되고. 커피 한 잔에 4, 5천 원? 지금 계속 원두값 오르니까 뭐 저가 커피도 이제는 2천 원 막 이렇게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들을 저는 차라리 다른 데다가 내 몸에 좋은 유기농 채소 과일 아니면 한번 써봐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를 끊으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 있나요? 커피를 못 끊으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두통이에요. 근데 커피 먹으면서 두통이 오는데도 못 끊어요. 그래서 계속 용량이 늘려지는 거죠.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냐면 카페인 함량이 가공된 제품 아니고 아메리카노는 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덜 들어오면 두통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끊어도 금단 현상처럼 2주 정도는 두통이 옵니다. 근데 이게 좋아져요. 그 다음 여러분이 커피 끊으면 좋아지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있고 역류성 식도염 있고 만성이염 있고 십이지장 괴염 있고 하신 분들이 병원에서 백날 위내시경 받아봤자 장상피화생, 위암 전 단계라 그래서 위벽이 세포들이 딱딱해지는 건데 병원에서는 약이 없어요. 왜? 예전처럼 소화제나 위산 억제제들이 위암을 갖고 온다.
그게 확인이 돼 버려서 더 이상은 잘 처방 안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무조건 소화제 넣고 무조건 위산 억제제 그 흰색 그 액체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잘 안 주는 이유가요. 그게 뭐냐? 우리 몸은 양약, 약물에 대해서는 싫어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커피도 약물과 똑같다. 그리고 변비 심하신 분들, 변비도 해결됩니다. 커피 끊으면. 왜냐면 이뇨작용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체액을 갖다가 수분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몸에 있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그래서 무슨 기사까지 이제 뜨냐면 뭐 투뿔 한우 먹고 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해서 보면 커피예요. 그 고기 식당이나 어디 자판기 있는 거 먹지 마라. 왜?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 카페인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단순히 기전 얘기하지만 그만큼 커피로 인해서 에너지, 즉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영양소. 그래서 약사들도 유튜브 이렇게 유지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영양제와 커피는 먹지 말라 얘기를 하거든요. 영양제 흡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럼 약물도 같이 먹지 말라고 할 때 병원에서 말하는 게 술하고 커피예요. 그리고 이제 우유도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여기에 대놓고 뭐 과일 주스랑 약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커피를 끊게 되면 두통도 좋아지고 그럼 피부 발진, 두드러기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왜? 몸에 쌓인 독소들을 배출하는 게 피부 아토피거든요. 비염이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연결을 못 지을 뿐이지. 그래서 속쓰림이 있고 변비가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커피 습관적으로 드시는 그 하루 한 잔만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식품이라고 알려진 우유와 달걀은 어떤 점이 위험한가요? 계란과 우유. 그러니까 앞서 커피랑 마찬가지인데 하나 재밌는 얘기죠. 이 커피가 우리가 인스턴트로 보급화된 게 즉 연구에 의해서 나왔겠죠. 개발에 의해서. 중동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이 커피 원두를 아메리카노를 1901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게 내린 거를 다시 고체화시켜서 말린 거죠. 그게 이제 인스턴트 커피 시초인데 언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냐? 1차 세계대전 때예요. 그러니까 1910년대부터 왜 전쟁 상황에서 그 카페인이 주는 효과가 컸던 거죠. 근데 이때 같이 보급품으로 되기 시작한 게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즉 가공육이죠.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 계란, 우유. 이런 거를 보급을 하려다 보니까 살균 멸균을 하게 됐고 현재까지 이르렀다. 근데 제일 지금 또 건강 정보를 보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아침에 먹어야 될 두 가지 하면요. 계란하고 우유가 나와요. 근데 이 전제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난각번호를 4등급을 지정해 줄 정도입니다. 1, 2, 3, 4인데 말 그대로 1번이 가장 좋은 환경인 거죠. 동물복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좀 모순적이긴 해요. 동물을 복지를 좋게 해줘서 인간이 잡아먹게끔. 그러니까 그게 좀 어폐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 인간 입장에선 거죠. 그러니까 케이지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환경에서 특히나 닭도 마찬가지로 동물성 살을 먹고 호르몬제 맞추고 항생제 맞추고 조류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다 떼주고 마는 그 원인이거든요. 그게 계란에도 영향이 가더라는 게 밝혀졌어요. 비소나 황이나 이러한 중금속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목초 먹고 방목하고 그리고 유정란 자연스럽게 즉 교미를 해서 나온 달걀이 아니고 무정란. 그래서 우리가 저기 마트 가면은 유정란은 좀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무항생제도 비싸고. 근데 난각번호가 몇 번이냐 보면 막 4번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둬놓고 키운다는 거죠. 그럼 또 여기에 또 목초 먹인 닭 하면은 거기는 뭐 난각번호 2번 정도 가요. 유기농이라는 얘기가 붙기 시작하는 정도 되면 1번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목초 먹고 서로 교미도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낳은 닭, 즉 항생제도 안 맞추고. 이게 어디서 고스란히 똑같이 발견됐냐? 우유에서도 발견됐다는 거예요. 젖소가 가짜서 몽골에서 막 아니면은 알프스에서 우리가 알던 그 플란다스의 개에서 짜내던 우유가 아니고 이거를 전쟁에 보급을 하려다 보니까 살균 멸균을 해야 되고 그럼 살균 멸균했을 때 트랜스 지방이 나와요. 어린아이들 먹는 멸균팩 우유는요. 트랜스 지방이 0.3g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0.2g 밑에는 0으로 표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상 되면 이제 표기를 하거든요. 0.5g 이상 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고 근데 우유에 그게 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성이 된다는 거죠. 동물성 단백질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먹을 때 라떼는 피해라. 여기다가 우유까지 들어가니까. 그랬더니 뭐 이제 디카페인이나 방탄 커피나
도찐개찐이긴 한데 저는 차라리 그런 디카페인을 먹을 바에야 차라리 그냥 커피 드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린 화학질 변성이 또 돼요, 카페인을 없애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우유도 A2 우유 들어보셨을 거예요. A1이라는, 쉽게 설명드리면 돌연변이 단백질이 생긴 겁니다, 목축 과정 중에. 성장 호르몬제 맞추고 항생제 맞추다 보니까 없었던 A1 단백질이라는 게, 일단 카제인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소화 흡수도 안 되지만 우유는 그 이전에 이미 문제가 많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비염 아토피를 갖고 오고, 달걀도 마찬가지잖아요. 달걀 우유가 완전 식품이면 어떻게 가공식품제에 항상 이 제품은 알러지를 갖고 올 수 있는 땅콩, 우유, 그다음 달걀, 토마토, 뭐 꽃게 이런 제품과 같은 생산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문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먹을 거는 내가 그래도 달걀 삶아 먹고 있는데, 그럼 난각보는 1번으로 오늘부터 드세요. 우유도 유기농 우유로 드세요. 그렇게만 해도 좋아집니다. 소비자 니즈도 있지만 이게 안 좋은 게 계속 밝혀져서 낙농업계도 축산업계도 이거를 그대로 유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하지만 사람들이 더 찾는 거죠. 그래서 난각보는 1번이 한때는 한 구에 한 알에 1,000원 정도까지도 해서 판매했지만 지금은 생산자들이 늘어나면서 500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유는 아직도 비싸죠.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럼 왜 먹냐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이 송아지가 먹는 거를. 애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 큰 노인을 근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우유 먹게 하고, 이 우유를 갖다가 분말가루, 이게 분유죠. MVP라고 이름을 그냥 얼싸하게 그냥 있어 보이게 만들지만 분유예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먹게 만들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각종 부작용을 갖고 오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참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매일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나 양질의 단백질을 얻을 곳이 많아요. 저는 꼭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월등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동물성 단백질이, 고기는 가공육은 이미 발암물질이어서 먹지 말라고 했고, 이번에 25년도에 미국 대학교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이거 이제 뭐 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올 수 있겠지만, 건강 수명을 해치는 음식들, 늘리는 음식들, 제 기억에는 미시간 대학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안타깝게도 동물성 식품, 가공육, 적색육 이런 거는 다 수명을 뭐 단축시킨다, 많게는 1시간씩.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아침에 먹는 우유랑 계란도 들어가요. 샌드위치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약회사나 낙농업계나 축산업계가 연구비를 안 주죠. 그냥 자체적으로 대학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안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없다, 채소 과일을 제가 계속 강조드린 이유는 비율이 너무나 동물성 식품이 압도적으로 많아져서 이 오메가 369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오메가3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라는 또 다른 마케팅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고 가공식품, 동물성 식품을 낮추면 되잖아요. 이게 가장 우리 몸엔 좋은 거라는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초초초 가공식품을 제한하는 거. 근데 우유와 계란도 그 초가공식품에 들어가 버렸다. 커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유는 정말로 이제 수준 높은 우유를 좀 드시면 좋고, 계란은 난각번호 1번과 2번만 기억하셔서 매일 드실 필요는 없다, 가끔씩 재미로. 그리고 이미 외식을 하시면요, 이 계란은 어디에든 다 들어가요. 예, 요리에 제일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유도 어디에든 들어갑니다. 피자에도 들어가죠, 빵에도 들어가죠, 아이스크림에 들어가죠. 모든 데 유제품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미 많이 가득 차 있어서 더 챙겨 먹었을 때 더 해가 된다. 그렇게 기억하셔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다들 커피 좋다 그러고 우리 우유, 계란, 소위 말해서 의사 선생님이 거짓말하겠어? 저 건강풀에서 거짓말하겠어? 단편적인 그 단체를 위한 정보들을 갖고 왔을 뿐이지, 전체를 보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주는 동물성 단백질이 줬을 때의 유해함. 요새 뭐 카니보어 다이어트 다시 유행하거든요. 근데 카니보어도 거의 전제는 그거예요. 깨끗한 고기예요. 무항생제, 그리고 목초,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는 환경에서. 근데 죽음을 당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고기가 어딨어요. 근데 저 역시 고기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이거는 맛있어서 먹는 거지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 먹을 필요는 없다. 이게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만 봐도 수천 년 동안 확인이 돼 있었다. 인도 지금 거의 비공식적으로
중국보다 인제 인구수가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인도는 지금도 아직도 종교의 영향 때문에 육식을 많이 제한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요. 안 망하잖아요. 그리고 중동 국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단식을 하고 가장 먹는 게 채소 과일이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계란이나 우유를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지중해 식단해서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식단해서 내가 올리브 오일을 계속 나는 그것도 전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렌틸콩이 좋다 그래서 매일 그 콩만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고기도 먹고 어떤 날은 계란도 먹고 우유도 마실 수 있죠. 저도 제 아내가 우유에 시리얼 먹고 싶을 때는 같이 먹입니다, 저를. 맛있게 먹죠. 아몬드 후레이크 너무 맛있어요. 쪼리뽕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하는데 비율만 내가 잘 조절을 하자. 그러면 커피, 우유, 계란도 내가 내 몸에 맞게끔 적절하게 하는데 현재 가장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암 환자들, 특히 유방암 환자들, 자궁 질환 관련된 환자들, 여성들은 유제품부터 반드시 끊어 봐라. 특히 호르몬제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신 분들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인위적으로 이거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작용이 남는다. 영양제도 약물이랑 똑같아요. 제가 한약 파는 게 아닙니다. 저 한약조차 팔지 않고 그것만 했더니 결국에는 짧게는 뭐 3개월, 길게는 1년에서 3년을 거치니까 모든 약 끊고 호르몬 수치 정상화되고 종양 크기도 작아져서 유방암 수술도 하지 않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가서 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저는 인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한 5년 정도 되면 "그냥 즐겁게 사셔라. 아무 이상 없다." 그 원리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심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많은 그리고 좋은 정보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기계발, 자기관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시는데 저는 먹는 것에서만큼은 강박과 집착에서 좀 내려놔라.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결국엔 누가 주는 딱 정답이 있지 않아요. 결국엔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됩니다. 즉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그걸 진짜 건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마음의 괴로움이 없는 그 방법, 나만의 방법을 잘 찾으셨고 이번 제 강연 영상이 먹는 것에서 그리고 마음 다스리는 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항상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거다라는 말씀으로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